많은 성장이 있는 세상이 내년은 아니에요. 수출 회복이 전체 경기를 드리블하기는 조금 약해 보인다. 이 내수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때문이죠. 자기가 돈을 벌어봤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7대 3의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쩔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글로벌 경제 시장의 빅픽처를 보시는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좀 올라온다는 거,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가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메이크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을 좀 돌려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도 약간은 훈풍이 돌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맥락으로 조금 따라가 보면은 내년에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은 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느낌이 맞다고 보시는 건지. 한국 시장은 글로벌을 보는 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내년에 어떤 섹터가 제일 좋아 보여라고 이야기하면 열에 11명이 반도체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미국의 내수와 중국의 제조업이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내수는 제약적인 금리 내에서 물가의 하락의 희망회로를 가지면서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동안 많이 팔렸던,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는 이 소위 내구재라고 이야기하는 PC,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샀던 거고, 갑자기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확대된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십니까? TV는 최소 2, 3년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수요가 하락하는 사이클이겠죠. 그리고 중국이 돌아서긴 하는데 중국의 돌아서는 강도 자체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의 수출 회복이 전체 경기를 드리블하기는 조금 약해 보인다. 한국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흑백으로 이야기해서 선택을 하라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는 정도의 그림일 것 같다? 그 정도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여전히 좀 경계해 봐야 될 이슈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죠.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인하하길 바래요. 한 가지 되게 가능성이 높은 위험은 금리 인상의 종반부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항상 금융시장에 큰 문제들을 낳았다라는 것들이죠. 문제들을 낳았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보는 게 이번 부채가 늘어났던 주체들인데, 미국의 정부, 유럽의 정부와 그리고 이제 신흥국의 부채인데, 신흥국은 민간 부채거든요. 그 민간은 크게 두 가지 축이에요. 중국의 기업 부채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가계 부채예요. 나머지 국가들도 부채가 많이 늘었거든요. 가장 취약한 지역은행들이나 상업용 부동산들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흥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부동산 기업보다 더 많은 지방정부 국유기업들의 자금의 조달, 뭐 재정 문제도 겪고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도 그 문제를 소화하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으나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금융에 대한 위협들 같은 경우가 좋아 보이는 가정 내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변화들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다.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각 국가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취약한 고리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울 거라고 보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도 한국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내년도 경제를 보면 한국은 이제 내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림이고, 중국은 2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최근에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 자체가 보이는데, 저는 중국을 L자형으로 좀 닫아두고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 L자형으로 닫아두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중국의 정책 퍼즐은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보면 과거 미국으로 인해 무너졌던 대표적인 국가들이 구소련과 일본인데, 이들을 반면교사로 완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소련이 무너졌던 핵심의 이유는 동맹의 고립이었고, 그리고 주력 산업이 없는 것들이었고, 일본은 지나친 자산 가격의 버블, 그리고 주도 산업을 미국에게 다 양보했던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대립구도가 보이지만 이념에 대한 분쟁이 아니에요. 미국은 치포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산업들을 하는 국가와의 동맹을 강조하는데 중국은 아프리카, 남미, 중동, 아세안이에요. 이게 뭐죠? 자원부국들이죠. 미국과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게 내수예요. 내수를 통해서 조각난 수출의 수요를 메우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는 기회비용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내수가 워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부동산 때문이죠. 그럼 이게 해결될 거냐 말 거냐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부동산 불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반 이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문제의 근간은 가계부채입니다. 근데 중국의 부동산은 기업부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채를 일으키다 넘어진 게 아니라 2020년부터 중국 정부가 대출 막았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메이저 부동산 뭐 비구위안이나 헝다나 완다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컬에는 지난달까지 180여 개의 부동산 채무 불이행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놔뒀다면 미국과 일본, 한국의 사례처럼 가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걸 제어하고 가는 그림일 거라고 봐요. 그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일정 순환적인 관점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관점의 변화는 저는 시장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중심으로 성장이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산업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투자의 방향성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위험자산 쪽에서 결국에는 DM과 EM을 섞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선진국과 이머징 시장은. 그렇죠. 내년에 그럼 이머징 시장의 비중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점에서는 조금은 순환적으로라도 늘려주는 전략이 좀 필요할 텐데 실제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데를 투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는 답이 돌아와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도 그런 쪽에 투자를 갖다가 실제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이 좋을 때 미국을 사고 인도, 일본이 좋아 보일 때 살 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능성은 0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미국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거냐는 질문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비중은 얼마일 것 같냐라는 이야기인데 전통 비중을 따지자면 저는 7대3의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6-3-1로 가거든요. 한국이 10, 20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 절반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게 가장 안정적인 그림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한번 터치를 해봤는데 안전 자산 중에서 장기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60-40 포트폴리오가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조금은 길게 바라봐야 될 현상인 건지 그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중에서요 무위험 채권 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국채죠. 리스크 프리, 뭐 세이프 헤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 배분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거죠. 지금은 채권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 일들의 매력으로 인해서 보유 자체의 획정 수익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언제쯤 빠질 거냐라는 건데 뭐 얘도 하늘까지 자랄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래를 보일 방향성이 단기간에는 좀 부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좀 그림은 적어도 더 장기화되고 혹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나와야 미국의 고용이나 경기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는 생각보다 많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시점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뭐 한 달, 두 달 내가 원하는 금액 정도의 시계열을 만들어 놓고 투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주식은 물리면 빠지지만 채권은 물리면 보유하며 쿠폰으로 인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일이 한국에도 일어날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요. 저렇게 많던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됐습니다. 정부부채가 이전되고 나면 채권 발행 빚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지난 제조업의 부흥으로 벌어놨던 돈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게 주식이 아니에요.
대부분 쿠폰형 자산, 채권들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채권의 포지션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기존 위험 자산과의 균형 이런 것들이 장담할게요. 계속해서 시장이 중요하게 될 거고 보다 획정적인 수익률을 만드는 수단으로도 효과를 작용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빅피처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투자를 준비하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좀 조심하자 하는 뭐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봤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 금융위기에 몇 갑절에 넘는 연준의 총자산 매입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유동성의 확장 내에서 성장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남아서 이 투자를 유지하고 주가가 빠지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다 옳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장의 환경이 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물가 그리고 많은 유동성, 많은 성장이 있는 세상이 내년은 아니에요. 개별 주식에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억으로 내년에 시장에 덤비시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거예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장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난이도가 높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안에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주식과 채권의 배분을 통한 그림, 그리고 내가 개별 주식을 하고 있다면 많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개별 주식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범위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그림일 거다. 내년은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객관적인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패를 가지면 오히려 올해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게 더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시각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박석준 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